저는 2017년도 여름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지구를 유랑했습니다. 지구를 떠나기 전에 제가 밑에 보시면 다준다 청년 정치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줄임말이에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그래서 줄여서 다준다 연구소라고 불렀는데,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인구 구조인 거죠. 근데 이건 예측이 가능해요. 어떻게 사회가 변화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초고령화되는 속도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면 당연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건 당연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굉장히 크게 덮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에 보시면 주로 쓰레기센터 대표, 뭐 환경 문제에 관한 이 일들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녀와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어 돌아와서 초고령화 센터 대표가 아니라 쓰레기센터 대표, 이 2년 반 동안 제가 간략하게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오늘 ESG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 문제가 시급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문제인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행을 했고, 2 가지 방식이었어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또 하나는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학습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면 제가 뭐 약간 검증이 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거부하면 저는 헛수고하는 게 되잖아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고. 떠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 봤어요. '내가 이 시간을 헛되이 안 보내려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요렇게 계획을 세워 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치인들도 있고요, 뭐 기업가들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고, 다양하게 제가 궁금했던 사안들을 요렇게 떠나기 전에 정리를 해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여전히 인제 과제가 있는 거죠. 제가 신청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거. 요게 인제 가장 중요한 저의 떠나기 전의 미션이었는데, 요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거의 못 만난 사람 없어요. 임명장을 받았고 저희 엄마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예. 무슨 임명장이냐? 지구촌장 임명장입니다. 저런 기구는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상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단어와 촌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섞어서 지구촌장 만들고, 영어 단어로도 저런 단어는 없습니다. 저런 국제기구가 없으니까. 영어로도 제가 콩글리시로 만듭니다. Chief of the Global Village. 그래서 뭐가 있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저걸 명함을 파요.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구글 번역기에 놓고 저 단어를 다 찾아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저 명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됐건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찾아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지구촌장 이동학이다. 너를 만나기 위해 왔다. 너하고 내가 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싶다. 만나 주겠냐?"라고 보내면 의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굉장히 큰 국제기구에서 온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마중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방을 막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사기꾼 아니야?"라고 할까 봐 떠나기 전에 어머니 집 안방에서 9살 조카가 임명장 수여식의 사회를 보고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61 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지구인들이 과연 어떤 갈등 속에 놓여 있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요런 것들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저의 유독 큰 관심사는 저출산 고령화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갈등과 이민과 뭐 여러 가지 이 사회 통합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였는데, 이걸 보다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 제가 이 문제를 포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돌면서 도시의 공무원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시의 좋은 점만을 저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지,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지네가 얼마나 어떤 걸 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지 안 좋은 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질문은 안 좋은 걸 계속 물어봤죠. 근데 결국 이 문제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포착하게 됐고,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을 돌면서 이거를 몰래 몰래 막 찾아 들어가서 이 도시의 문제점들을 인제 보게 됩니다. 여기는 호주예요. 돈도 잘 버는 나라고 이 시민 문화 의식도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이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네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 두고 있을까? 당연히 문제 인식이 생기게 됐죠. 호주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할 것 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래
제가 돌아와서 전 세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갈등, 그것에 대한 해법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쓰려고 하다가 그 책은 이제 12월에 나오고요. 예, 요 책을 먼저 쓰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2020년도 2월 달에 낸 책인데 책 제목이 이러다 보니 이 책을 낸 이후에 제 별명은 쓰레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포착하게 된 나라는 아이슬란드였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상당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 섞어서.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냐?" 섞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섞어서 버린대요. 아일랜드 친구한테도 물었어요. 섞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친구를 꼬드겨 가지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 봤어요. 분리배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분리배출하라는 표시조차도 없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슬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되고요. 컨테이너에 담겨서 유럽 본토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동유럽으로 가요. 동유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봤더니 그건 전 동유럽도 가보기 전에는 다 유럽이니까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이 그냥 트럭에 실려서 산골짜기에 부어집니다. 부어 놔요. 그리고 트럭은 떠나요. 매립도 아니에요. 흙으로 덮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어 놓고 떠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따라서 쓰레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중해가 지금 쓰레기 바다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포착을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ESG를 강조하면서 이게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막 이제 기업의 경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생산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일입니다.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만지고 있는 이 건물부터 시작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리모컨 조그만한 것까지 대부분의 원재료는 예, 공기 중이나 하늘에서 오는 건 없어요. 땅을 파야 됩니다. 원재료는 그래요. 다 대부분 다. 상품이 되려고 하는 건 지구를 갉아야만 가능합니다. 이게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구조죠. 우리는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판매를 멈추게 되면 기업은 망하고 노동자에게 월급 못 주죠. 노동자가 소비를 못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체계를 지금 멈출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와 싸우는 것만큼 상당히 미련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어쨌든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폐기 단계에서도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분리 배출함에 넣는데 분리 배출함에 넣는 이유는 이것을 재생 원료로 다시 쓰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저기 폐기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소폭이라도. 왜냐하면 지구를 덜 파도 될 거 아닙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그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기 폐기 단계, 생산 단계로 넘어간 저 링크가 연결되어진 나라와 도시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꾸리치바입니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여기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전 세계에서 견학을 많이 가는 도시인데 이 나라에서도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선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이런 개념이 통용되지가 않고요. 대부분 다 다운사이클링 정도가 겨우겨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제가 여행을 했던 시점이 2018년도 1월 달에 유럽에 있었어요. 유럽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제재 법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때 왜 저런 원인이 일어났냐면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중지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쓰레기 수입을 왜 했는가를 봤더니 경제적 효율을 합니다. 이게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 처리하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어차피 공장을 돌릴 때 한꺼번에 우리 것도 돌려줘 하면서 중국으로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덮듯이 이것도 이 솔루션 이 차이나죠. 중국에서 다 처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중단을 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이게 윤리적인 문제, 국제 협약 위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컨테이너에 쓰레기를 담아서 보낼 때 거기에 생쓰레기들을 담아서 보내는 윤리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만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그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지정 폐기물, 절대 다른 나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 막 섞여서 보내 들어가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국제협약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쓰레기가 말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하지 말자. 요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아까 최병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78년 12월 달에 중국 양회에서 공산당 회의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농촌에서 도시로 약 4억 명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무지막지한 숫자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 살고 있죠. 농촌에 살 때보다 도시에 살 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소비 패턴도 바뀌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쓰레기 발생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도시는 쓰레기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공간이에요. 2016년도에 개봉한 플라스틱 차이나 다큐의 한 장면이고요. 중국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요. 또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갖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인데요. 유럽 지역이나 북미 지역은 계속 줄이고 있지만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줄이자라고 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과 같이 동남아시아가 지금 6%에서 12%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게 4억 톤 정도를 2022년도에 지금 플라스틱 생산량을 기록한 건데요. 1950년도에 200만 톤 생산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그리고 2000년도에 2억 톤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2억 톤이 늘어나는 사이클은 50년 걸렸는데요. 다시 4억 톤으로 2억 톤이 다시 늘어나는데 걸렸던 시간은 20년입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 6억 톤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면 물론 억제를 최대한 할 수가 있겠죠. 최대한 해야 됩니다. 필리핀입니다. 불평등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전 세계 80억 명이 이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효율화된 처리나 윤리화된 처리, 법적 처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중지하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개발도상국가로 컨테이너의 이 항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로 이것이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항만에서 걸리지 않으면 쓰레기 산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홍수나 태풍을 만나게 되면 쓰레기 섬이 되는 경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5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필리핀 마닐라 베이는 해류의 끝이 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계속 가게 되고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마다 다뤄지는 이유가 바로 해양 생태계가 위험하면 인간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0개의 강에서 쓰레기가 최다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여 개의 강을 분석해 본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만의 탓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도 우리나라만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잘 갖추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공통의 과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쓰레기 섬, 프랑스 면적의 3배, 이거 5년 동안 항공과 선박 이런 것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연구진들이 전문 연구진들이 했던 것이고요. 면적은 계속 커질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지수를 포함한 면적입니다. 바다 청소기인데 600m의 긴 원통을 바다에 띄워서 3m짜리 그물을 달아서 이제 끌고 다닌다는 거 하는 것인데 연간 정확한 구체적 데이터는 쓰레기는 발생량부터 처리량까지 구체적 데이터, 사실을 팩트화한 데이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추정치예요. 추정치. 그 쓰레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 조사가 불가능하죠. CCTV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최소 400만 톤에서 최대 1,300만 톤 이렇게 연구 자료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몇 톤이 어떻게 이 해양으로 버려지고 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강에서 강 하류에다가 인터셉터라고 하는 배를 설치해서 바다로 나가는 걸 막자 이런 걸 하고 있는 이 비영리 기구도 있고요. 아프리카는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를 돌면서 육지의 이 생태계도 위험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케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케냐에서 소들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랑 막 다 섞여 있는 그런 냄새 나는 쓰레기들을 다 먹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요. 그래서 도축장 가서 배를 갈라 보니까 비닐봉지 쏟아져 나와서 케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봉지 억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도 불가능하게 하고 수입도 불가능하게 하고 유통, 판매, 사용 다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2017년도에 이 제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플라스틱 관련된 협약이 국제 협약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해서 유해 폐기물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제 협약은 지금 국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4년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법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쓰레기 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렇게 시켜 먹으면 전부 다 이렇게 일회용 쓰레기 같이 딸려오게 되고요. 장례식장 가보면 전부 다 일회용품 사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조합꽃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들 많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 처리의 대란은 사실상 처리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해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비엔나예요. 비엔나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엔나 소세지를 사 먹어봤어요. 한국 소세지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여행하다가 한가운데 진짜 멋있는 궁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린이 실내 놀이터인가? 들어가 봤더니 소각장이에요. 소각장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사랑받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연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게 되고 그다음에 유해가스라든가 뭐 이런 다이옥신 나오는 만한 우려들 그다음에 냄새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전부 다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거버넌스를 잘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를 들면 열과 난방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소각장 주변에 6만 가구에 이거를 보급하면서 환경 학교의 역할도 하고 사실상 그린 뉴딜 시설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어요. 연기 또 엄청 내뿜고 있어서 지구촌장이다 안내해라 해가지고 또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소각장 자체가 스키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키 소각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에 아파트와는 직선거리가 2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도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우리 집 앞에는 소각장 안 된다. 엄청 반대를 했겠죠. 2년 반 동안 정치인들과 이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들을 이렇게 해소해 주는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지금은 그때 반대했던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소각장 레스토랑에서 밥 먹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도 구청 바로 앞에 소각장이 있는 국가로 유명하죠. 소각장이 전 세계에 이 소각장 대국이 일본이에요. 일본.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는 소각장들이 있습니다. 다 도심에 대부분 다 있고요. 엄청 쾌적합니다. 옥상에 옥상 텃밭 시민들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소각장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핀란드에 가면은 이제 마트마다 분리수거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에 기인한 건데요. 니네가 팔았으니까 니네가 수거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제를 활용하고 있고요. 페트병 200원, 예를 들면 캔 200원, 뭐 병 500원, 700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쓰레기로 보지 않고 잘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반납을 해서 보증금을 다시 따내고 있는 거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인데요. 다회용 컵을 활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 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커피숍에서 사 먹든 3,000원짜리 커피를 4,000원에 판매하고 1,000원은 보증금입니다. 컵 쓰레기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 방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리사이클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이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예를 들면 영화관, 뭐 장례식장, 뭐 식당 이런 데다 빌려주고 소비자가 사용하고 설거지를 공유 설거지 업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외주화했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음부터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알맹상점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이 100여 개가 넘는 상점들이 동네마다 이제 생겼는데 원래 원조가 독일의 베를린이에요. 포장재가 없어요. 자기 장바구니에 자기 그릇을 들고 가서 무게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포장 비용이 들지 않았으니까 가격은 3분의 2 가격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체계가 처음부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비와 맞설 것이 아니라 소비는 되되 경제 성장은 계속하되 쓰레기와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이제 6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면, 기업은 물건을 무조건 많이 판매하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장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게 아니죠. 우리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최종적으로 이 지구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까지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합 재질이 아니라 단일 재질로 재활용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용 경제가 아니라 재사용 경제, 다회용 경제로 가야만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일회용은 최대한 재활용하자. 소각장과 매립장은 도시의 화장실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글로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남양주의 에코랜드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라고 하는 소각장 좋은 사례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전국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쓰레기 자원순환 혹은 제대로 된 처리, 도시에서의 공존, 환경 미래를 보려면 한국에 가보자라고 할 정도의 그 국가 환경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외교와 글로벌 책임 한국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